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 경험상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라.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아요.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심리적인 거지. 보험주 같은 것들은 아마 내년에도 강세, 크립토커런시에 관련된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월 서브스크립션이라고 그러죠. 월 구독료. 이건 안 잡히는 거예요. 그게 GDP에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 다 담으면은 시가총액이 그렇게 거품이다라는 얘기가 속 들어가겠네요. 쏙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새로운 트렌드를 여러분한테 최초로 공개하는 겁니다. 한경 글로벌 마켓 한글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허란 기자입니다. 10월 27일 수요일 퇴근길에 찾아가는 여의도 나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형님 데이비드 리 테일러 투자자문 CIO 투자 최고 책임자님 모시고 미국 주식시장 시황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한경 글로벌 마켓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주코노미 할 때부터 미국 형님 방송을 거의 빼놓지 않고 들었었거든요. 정말 미국 주식에 대해서 이 종목 얘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더 밀크에서 이제 미국 형님 너무 재밌게 봤었어요. 한국 분들이 잘 모르시는 기업분들이 많죠. 맞아요. 저희가 이제 투자 대상 기업분들이 한 700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조금씩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0개도 아직 공부가 안 되는데 미국 주식 6,000개, 7,000개를 어느 세월에 공부를 다 할까 싶긴 하지만 숨어 있는 알짜배기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투자를 하실 때는 꼭 뭐 다 할 필요는 없죠. 국내 전문가들도 이제 내년 시장을 바라봤을 때 상승장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약세장이 올 수 있다라는 신중론도 있거든요. 10월까지는 뭔가 장이 팍팍 오르지 않고 뭔가 조정의 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나가면 시원한 반등장이 나올 것이다 라는 데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던데 CIO님께서도 거기에 좀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 1월 달부터 지금 현재 10월 달까지 미국의 나스닥 그다음에 S&P 500, 다우존스 지수를 이렇게 쭉 보면은 약 한 3번에 걸쳐서 조정장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예측이 다 맞았었죠. 첫 번째 왔던 것들은 3월, 4월 달 경이었습니다. 그때 아마 조정장이 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채권금리가 갑자기 튀는 바람에 그때 그랬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여름에 있었던 조정장은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커지면서 과연 노멀시로 갈 것이냐. 그때가 이제 여름에 팬데믹 확장 일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맞는 사람도 미국에 막 반 이상이 되고 그래서 이게 아마 경제가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공포심 때문에 약 2, 3주 정도 굉장히 힘들다가 또 회복세에 있다가 갑자기 또 9월 달에 9월 달에는 뭐 어떤 이슈였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 그다음에 테이퍼링, 그죠? 그다음에 가장 컸던 게 데트 셀링. 만약에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가버먼트 샷다운은 게 있죠. 맞아요. 미국은 가버먼트 샷다운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1960년대 이후에 60차례 이상 아니나 다를까 심리적으로 동요가 많이 됐어요.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1월 달에서 12월 달 보면은 미국의 주식시장은 평균적으로 9월 달은 그냥 안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8월 달까지 돈을 다 썼잖아요. 여름휴가에서 여름휴가에서 돈을 싹 다 쓴 거야. 투자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미국 삶을 잘 이해하면은 미국 투자하는 데가 훨씬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이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9월 달에는 쓸 돈이 없는 거야. 생각은 안 나고. 그리고 이제 세이빙을 좀 했다가 이제 10월 달부터 뭐가 있다? 추수감사절부터 있죠. 연말 크리스마스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그 아이들이 이제 가발 쓰고 나오는 그 할로윈이 있어요. 맞아요. 할로윈은 캔디가 엄청 팔립니다. 그때부터 이제 씀씀이가 커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월 달 중순이거든요. 근데 똑같이 그렇게 현상은 저는 알고는 있는 거죠. 그런 현상에서 봐야지 장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일희일비할 시장은 아니다.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중에 있고 모든 게 핀텍, 빅데이터, 뭐 네트워킹, 5G.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빌까지 뭐 약 2.8 트릴리언 달러 엄청난 돈이죠.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오면서 조정사에 왔다가 좀 회복세가 굉장히 빨리 되는 이유는 데실링도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는 지금 여야 합의 중이지만 미국 정치인들의 특징은 주식시장은 절대 건들 수가 없습니다. 매장이 됩니다. 주식시장. 그게 뭐 민주당이 됐던 공화당이 됐던 테이퍼링 부분도 몇 개월 전부터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받는 심리적인 충격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예요. 네, 전략적으로. 갑자기 10%씩 빵 안 떨어지게 1, 2%, 2, 3% 정도 조정이 올 수 있다. 그래서 그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속도를 조금씩 늦추면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줍니다. 지난 3번의 조정이, 특히 9월의 조정이 그렇게 시간을 준 거였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저희 구독자분들은 돈을 많이 벌었죠. 왜냐면 그때 많이 들어갔으니까. 내년을 추측하는 건데 누가 맞으면 누가 틀릴 수가 있죠. 근데 저희는 이제 폴리오 중심으로 가거든요.
포트폴리오 중심이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이 예측한 대로 안 갈 때라도 조금 이렇게 방어막이 되는 거네요. 내일을 예측할 수 있으면 굳이 여러 개의 회사의 어떤 주식을 보유할 필요는 없죠. 내일 뭐 100% 오른다라고 확신이 되는 기업군 한두 개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주식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럼요. 주식 전문가 아니고 뭐 아니, 저는 하세요? 주식 전문가가 아닙니다. 주식 전문가는 이 세상에 없어요. 단 자산 운영 전문가는 있죠. 운용의 하는 관점으로 겁니다. 바라봐야 된다. 예. 전체적인 폴리폴리오 안에서 섹터가 강한 섹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가면 강한 섹터들이 예면 은행권이겠죠. 금융주들. 그냥 이 은행권은 아니고 뱅크 오메리카나 월스파고 같은 경우는 리테일 비즈니스라고 해요. 이런 비즈니스의 성장성보다는 벤처 캐피탈이 최종 목적이 IPO잖아요. 투자해서. 근데 벤처 캐피탈에서 작년만 하더라도 300개 이상이 기업 공개가 됐어요. 메이저가.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하는 은행권들. 뭐 예를 들면은 글로벌 제가- 투자은행 같은 골드만삭스 이런 데네요. 이거 하이파이브입니다. 네. 그렇죠. 사업 모델이 다각화되고 다변화되어 있는 대형주, 좀 중소형, 예를 들면은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게 숨어 있는 알짜배기 회사들이 있어요. 일반 뱅크도 론을 하지만 뭐 프라이빗 에퀴티라든지 이런 헤지 펀드라든지 이런 데 넣는 데서 실적이 훨씬 좋기 때문에 2.5배, 3배가 떴어요. 1년 만에. 싱크로니 뱅크, 뭐 이런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은행들, 그다음에 보험주 같은 것들은 아마 내년에도 강세의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고, 캐시, 이 현금의 해지가 될 만한 중에 하나의 가장 큰 요즘 히트가 되고 있는 것들이 크립토커런시에 관련된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CIO님께서는 이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내다보시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델 포트폴리오 예시 안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비트코인을 직접 투자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특히 한국 분들이. 비트코인은 intrinsic value라고 하죠. 전체적인 총 내재 가치가 없어요. 제로죠. 일종의 컨트랙이라고 볼 수 있고 일종의 디지털 커런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코드의 조합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해서 금이나 이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가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뭐 세 가지 크게 나누자면은 인프라스트럭처 비를 하면서 바이든 정부가 너네들 세금 물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금을 물리려고 하면은 합법화를 시켜야 되겠죠. 세금을 물린다는 얘기는 너의 아이덴티티를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가상화폐의 존재를 인정하는 대신 세금은 물리겠다.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떡하니까, 이게 웬일이야. SEC거든요. 모든 제가 하는 말과 행동은 SEC에서 관리 감독합니다.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다 보고 있는 건가요? 다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니까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컨서버티브한 조직입니다. 거기서 BITO 같은 퓨처 비트코인 선물 ETF인 거죠. 승인이 났어요. 그 이외에도 또 뭐 BTF라는 ETF가 또 나와서 발키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도 승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기관들이 가만히, 저희 같은 기관을 가만히 있어봐. 이거 뭐 wait a minute. 한번 넣어보지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뭐 수익이 큰 것이 비트코인 자체보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플랫폼. 플랫폼인 코인베이스다.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복잡한 걸 싫어해요. 비트코인 하나에 6만 불이 넘는데 선뜻 사는 사람들은 특히 젊은 친구들은 얼마 없겠죠. 그래서 그걸 쪼개서 파는 거예요. 그렇죠.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에서 쪼개서 1,000불짜리, 2,000불짜리로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0.0 몇 쉐어 이런 식으로. 그게 또 비즈니스가 엄청 잘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수수료 비즈니스니까. 그 비트코인이 들어오니까 다른 뭐 도코인이나 이게 다 거래가 안에서 되는 거죠. 월렛이 생겼어요. 지갑까지 생긴 거네요. 예. 그러니까 달러를 환전해서 넣을 수가 있고 비트코인을 다시 달러로 환전하기 굉장히 편한 거죠. 일종의 달러에 대한 해지 수요로, 그러니까 달러를 대체하는 수요로 비트코인으로 좀 몰릴 수 있는 건가요? 하이파이. 공급망이 이렇게 부족하면서 공급 병목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공급난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아주 오래 갈 걸로 보시지는 않는 거다. 오래 갔죠. 내년 말까지는. 내년 말까지요? 예.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공급이 전기차다 하면은 반도체가 한 1,000여 개가 들어갑니다. 하나에. 그러면 공급이 안 되잖아요. 뭐 포드도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일반 차들은 이 다 세마이컨덕터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게 새 차 가격도 올라가고 프리미엄 붙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고차 가격이 한국도 많이 올랐을 거예요.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오로, 조니 뭐 이런 회사. 그다음에 오로 파트. 미국은 이제 그라지 문화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부품회사 사서 저 같은 경우도 웬만한 건 다 혼자 고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막 메이저 뭐 이렇게 뭐 장비가 필요한 거 외에는
집에 뭐 컴프레셔 다 있어요, 저희. 그러니까 뭐 차도 고치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 저는 뭐 모tor사이클 타니까 모tor사이클 엔진 오일 가는 거. 이런 거는 뭐 제 집에서 합니다. 웬만해서는. 미국은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 뭐 그런 것들은 굉장히 내년에도 강세일 가능성이 있죠. 일단 연말까지는 이렇게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이렇게 좀 실적이 뒷받침될 거다. 그리고 내년에도 올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완만한 수익률을 예상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모르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반론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내년 시장, 약세장을 예상하시는 분들의 논리 중에 하나가 이 유동성 축소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재정의 축에서는 인프라들이 협의가 잘 안 되거나 굉장히 축소가 되면서 생각만큼의 유동성이 안 나타났을 때 양쪽에서 수도꼭지가 잠기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주식시장이 과연 괜찮겠느냐. 이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GDP가 22 트릴리언 달러고요. 미국의 시가총액이 44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44 트릴리언 달러에서 뭐 1 트릴리언, 2 트릴리언 투자 안 됐다고 미국이 망할 건 아닙니다. 유동성의 증감폭이 크지 않다. 네.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미국이. 심리적인 거지. 아, 심리적인 거요. 그러면은 이 심리적인 거 사실 올해 그 조정장 3번을 쭉 말씀해 주신 것만 봐도요. 특히 뭐 이런 데셀링 같은 경우는 뭔가 조정을 하기 위한 거리를 찾았던 게 아닌가. 조정이 딱 이때쯤 와야 되는데 좀 이런 뉴스를 기다렸어라는 듯이 이렇게 조정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에 인프라들이 협상 난항이 돼요. 그런 뉴스들이 쏟아질 때마다 이걸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조정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조금 다운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경험상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라.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아라. 데슬링도 그렇게 인플레이션을 6개월째 얘기하거든요. 그 과민 반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결국은 해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와 보니까 다 새 거잖아요. 네. 미국은 다리 짚는 거 70년, 80년 된 거 많아요. 저희가 이제 금문교, 골든게이트 브리지가 있죠. 그게 지금 지금 몇 년 됐어요. 100년이 넘었어요.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 다리, 항만, 시설, 인프라가 많이 늘려야 됩니다. 지금 LA 피어 있죠. LA 항만부도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근데 서플라이가 병명홍상이 일어나니까 배들이 될 데가 없는 거야.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거는 여야가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정치권이라는 게 또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죠. 정치들은 항상 이제 관심들을 자기가 뭔가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죠. 항상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그 삽바 싸움이 있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을 해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용감한 내일 모레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미국은 주식시장을 주시장을 척지는 정치인들은 해를 당할 수 있다. 굉장히 이제 정치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대.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주가에는 영향이 줄 수는 있다. 예, 단기적으로. 그러면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이 좀 조기에 빨리 시행될 수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요. 이럴 아마 때 조기에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그래요?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내년 후반에 얘기했는데 지금 사실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안 내려가니까 굉장히 고민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화키시하게 나온다 하면은 이제 두세 차례 올 수도 있다. 매파적인 연준이 내년에 두세 차례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막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공식은요. 기술주가 금리 인상에 피해를 보지 않을까. 기술주가 금리 인상에 취약한 이유는 이제 부채가 보통 많으니까 금리 인상하는 거에 대한 이자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기술주가 좀 약해지면서 나스닥이 좀 안 좋아질 거다. 이런 게 사실 이제 머릿속에 있는 공식이거든요. 그렇게 될까요? 과연? 기본적인 상식들이 있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대형 은행주를 중심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11월 달에 합니다. 자기 자본율에 비해서 너무 많이 부채율이 높으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은행권에서 나스닥이나 이런 회사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 이상 안 돼. 근데 이번에는 연준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매년 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레버리지는 하지는 못한다. 그러면 기업도. 그만큼 기술주가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뭐 크게 버티는 힘들이 피해는? 대부분 있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펀더멘탈리스트이기 때문에 저는 나스닥이라 할지라도 특히 나스닥 중에 성장주는 성장성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회사는 실적이 받쳐줘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너무 이제 심각한 상황이 올 가능성은 좀 적다. 네. 안 오는 건 아니에요. 올 수는 있죠. 항상 저는 10% 정도의 조정장이다는 거예요. 미국의 GDP가 22 트리리언 달러고 미국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 상장 회사가 44 트리리언 달러입니다. 그러면 배가 차이 나죠. 배. 그렇죠. GDP의 2배만큼의 시가총액이 있으면 사실 이거를 우리가 거품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논문이 9월 달에 발표된 게 있습니다. 네네. Big Bang in the Long Run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건 경제학자는 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경제학 중에 실물 경제에 영향이 미칠 만한 여러 가지 자료는 제가 항상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 발표의 자료는 선진국 11개국을 GDP 성장 총액과 주식시장에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했을 때 특히 파이낸셜 섹터가 강한 나라일수록 다시 해서 영국, 미국, 캐나다, 이제 스위스 이런 걸 봤을 때 비중이 100% 이상 되는 게 많습니다. 그 얘기는 파이낸셜 섹터는 넘버 중심이고 GDP를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GDP에 담을 수 있는 게 최종 소비를 보는 거잖아요. 스pen딩 보면은 정부 소비가 있고 기업 소비가 있고 그다음 가정 소비가 있고 수출입 지수가 생겨 있는데 미국은 항상 수출입은 마이너스죠. 경제가 좋으면 좋을수록 소비국가 가기 때문에 그거는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GDP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갈 수도 있지만 올라가죠. 그러니까 수입이 엄청 많아요. 물량이. 수출은 적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그거에다 담을 수 없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 지출도 보면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 집을 만들어서 내가 샀어요. 그럼 스pen딩은 GDP에 잡혀요. 근데 지금 있는 집을 사고 파는 것은 GDP에 포함이 안 됩니다. 아 진짜요? 네, 여러분 모르셨죠? 지금 있는 집 사고 파는 게 훨씬 많을 텐데요. 그게 99%겠죠. 근데 GDP가 나오는 그런 넘버들이 우리가 그걸 100% 워런 버핏 지수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게 워런 버핏 지수예요. 그게 2008년 전에는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 단계에 있고 핀텍이 생기고 파이낸스 섹터가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100% 담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The Big Bang in the Long Run이라는 논문을 가지고 100% 신뢰는 하지 않지만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너무 정확하게 그걸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에 전진국일수록 파이낸스 섹터가 강한 데일수록 그 지수는 높아요. 워런 버핏 지수는 높습니다. 그렇게 이제 미국에 그렇게 200% 되더라도 파이낸스 섹터 GDP에 담을 수 있는 게 그릇이 적어요.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 같으면 CD를 사잖아요. 네. 그다음 DVD를 사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GDP에 잡힙니다. 근데 월 서브스크립션이라고 그러죠. 아, 월 구독료. 10불. 이건 안 잡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핀텍인데. 그렇죠. 지금 소비가 완전 바뀌었는데. 이제 지금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웬만해서는 월 연회원으로 다 등록해서 다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GDP에 안 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21세기 4차 산업 중에 그게 GDP에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 다 담으면은 시가총액이 그렇게 거품이다라는 얘기가 속 들어가겠네요. 쏙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이제 새로운 트렌드를 여러분한테 최초로 공개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CIO님께서는 내년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진짜 이유는 뭐예요? 펀더멘탈리스트이시잖아요. 펀더멘탈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으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리스크는 저는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 리스크보다 지금 더 걱정이 되는 거는 스태글레이션이에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을 수 있어요? 스태글레이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은 올라가는데 안 사는 거예요. 그게 더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뭐 적지 않느냐. 내년에는 올해처럼 변동성보다는 성장성은 분명히 떨어질 것이다. 저는 보고. 하지만 정상화. 그러니까 올해 미국의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 대국인 1위인 나라가 6%대로 GDP가 성장한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3%대로 내려가는 거죠. 성장성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보이지만 언제든지 이 시장은 변동성 시장하고 4차 산업 중에 산업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거에 대한 새로운 적응력이 필요한 단계고 경제가 10% 내외의 조정장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캐시는 30%, 40%는 너무 많지만 항상 저는 이제 폴폴에 보수적인 폴폴일수록 캐시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미국 형님 방송을 하시면서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돈을 벌게 해주면 내가 행복하다 이런 말씀 자주 하시거든요. 그만큼 이제 돈 벌게 하기 위한 이런 노하우들을 많이 전수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본격적으로 돈 버는 포트폴리오를 직접 좀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